일단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루 걸러서 그냥 싸움박질하고 뭐 심지어는 욕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뭐 아버지가 엄마 때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이죠, 엄마가 아버지 때리는 사람도 이제 많아졌어요. 이런 것을 매일 목격하고, 또 목격하지 않더라도 방에 말이죠, 그냥 우는 소리, 맞는 소리 듣고 자라면은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할 두 어른이, 부모님이 서로 왼수같이 중내 산에 싸우고 폭언하고 폭행한다면은 그 아이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할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위센터, 이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뭐 학교에서 주의 집중도 잘 못하고, 역시 또 다른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거짓말도 잘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중고등학생 되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때는 가출, 원조교제, 폭력집단, 범죄까지 저지르고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집안에 폭력이 있다. 폭력을 보고 자라고 하는 학생들은 또 그렇게 또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죠. 작년에 자살한 초중고 학생들이 200명을 돌파했어요. 근데 또 이유를 보니까 역시 가정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더라. 가정 불화가 자녀를 자살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 결과에 대해 또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부모 사이는 괜찮은데, 두 번째 큰 이유는 부모 사이는 괜찮은데 아이를 완전히 방치해놓고 또 사는 부모가 계세요. 그죠? 방치하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엄마 품이거든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따뜻한 체온도 느끼고 맥박 소리도 듣고, 그죠? 숨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엄마랑 소통하는 건데 어떻게 되죠? 요즘 태어나자마자 한 대 딱 얻어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똘똘똘 말려가지고 플라스틱 통에 가둬져 버려요. 엄마 냄새 안 나요. 소독 냄새 맡고 살아요. 그죠? 따뜻하지가 않아요. 차가운 플라스틱이에요. 시간 맞춰가지고 먹이고
울더라도 시간 안 됐으면은 엄마한테 데려가 주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인성이 없다고 체벌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행히 뭐 요즘 뭐 또 체벌 금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체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됐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뭐 부탄, 인도, 이스라엘 말이죠. 다 체벌해 왔었어요. 뭐 가나, 아프리카의 가나, 우간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체벌했었고요. 뭐 유럽에서도요. 옛날보다 다 체벌 나와 있어 왔어요. 근데 재미나는 사실은 이제 콜폰이라는 어떤 그 웹사이트에 세계의 체벌에 대한 뭐 그 사진하고 거기 통계가 쫙 나와 있는데 거기 무슨 말 했냐면은 체벌은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심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체벌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연구에 의하면은 체벌이라는 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신뢰를 허물어버리고 체벌받는 아이들은 그들의 분노감만 막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더 폭력을 받은 거죠. 더 자기도 스스로 많은 폭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불안장애, 그죠? 그리고 무슨 중독성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의존성 등등 아주 무척 많은 심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도 왜 또 계속 체벌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또 연구 결과인데 체벌은 교육적으로는 훌륭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아무데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안 든다. 단 그 이유랍니다. 그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 하죠. 사랑의 매 받아본 사람은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어른이 쓰는 말이죠. 매를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매를 드는 이유는 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성을 위해서 체벌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개념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아주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크게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제 밑바닥에서는 내 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숨 쉬고 맥박 뛰고 말이죠. 체온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두뇌는 인간의 것이나 도마뱀의 것이랑 하든 다를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파충류의 뇌라고 이렇게 애칭을 붙여줍니다. 근데 바로 또 그 다음 단계, 여기서는 감정,
기억력, 그죠?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두뇌가 있어요. 변형계라고 그러는데, 이 두뇌는 인간의 것이나 소개 돼지의 것이랑 또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걔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 기억력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인간은 소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맨 바깥에 놓여 있는 건데, 특히 아비마 쪽이에요. 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감정을 조절해주고, 여기서 계획을 세우게 하고, 판단을 해주게 하고, 소위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3층 부분입니다. 그죠? 전두엽 부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동 청소년들의 두뇌를 보면은 이 전두엽 부분은 별로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아요. 별로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변형계 거기가 삐까뻔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보세요. 여학생들 보세요. 여학생들 완전히 감정 덩어리 아니에요. 그죠? 사춘기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뭡니까? 식욕 덩어리.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요. 그죠? 예, 여기 1층에서 중간층에서 왕성하게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아이가 몇 살 정도 되면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잘 자제하고 관리하고 말이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꼬박 책상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은 10년 20년 후에 내가 잘 될 것이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행동을 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살? 여러분 다 정답을 아시네요. 맞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면은 답은요, 만 27세예요. 근데 여기에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 그래요. 남자들은 만 30살. 평균이 30살이면은 어떤 남자들은 40대까지 철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너 정신놈이냐? 얘들 말이죠. 머리통은 있는데 아직까지 정신은 별로 없네요. 그죠? 이런 말 하는 것은 현재 1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아기한테 이런 말 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하세요? 하세요? 이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왜 안 하세요? 제 다리 있고 발이 있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죠. 그죠? 그 이유는 비록 발과 다리가 있어도 얘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똑같은 1살짜리가 뛴다 하더라도 얘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손 잡고 세워주잖아요. 근데 한 번 잡고 세워준다고 때가 푹 서서 걸어다니나요? 이제 부석 주저앉아 버리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 말 합니까? 자식 이거나 제대로 못해! 이런 말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언제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징계 내리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겠죠.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탁탁 때린다면은 아동학대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동학대예요. 아동 청소년들 걔네들 지시 잘 못 따라요. 자기의 감정 제대로 관리 못해요. 계획 못 세워요. 판단력 정말 후져요.
그렇다고 막이 안 치고 벌 주고 그러면은 그런 아동 학대예요. 애들이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어른이 아이한테 큰 소리로 막 말을 할 때 감정의 홍수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막 생겨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많은 변화의 결론은 뭐냐? 이 전두엽에 가 있던 피마저도 다 그냥 몸으로 빨려 나와버려요. 그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아까 이제 두뇌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아이한테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막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감정의 홍수를 일으킨다면은 어떻습니까? 좀 인간이 되라고, 이쪽 두뇌를 좀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막 큰 소리를 안 치고 하면은 이쪽 두뇌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아있는 두뇌는 뭡니까? 인간대라고 막 이렇게 훈계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인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두뇌는 파충류의 뇌만 남아있네요. 파충류의 뇌. 인간대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뱀이 돼버렸어요. 뱀이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딱 둘 중에 하나. 물거나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다시 말이죠. 어른들은 아이한테 심하게 안 치고 벌 주고 해가지고 얘가 엉엉 울고 막 하잖아요. 딱 돌았으면은 우리 다 잊어먹어요. 근데 아이 입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면은 역시 또 두뇌를 봐야 되는데요. 두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칠한 부분. 그죠? 여기에서 감정, 특히 이 공포, 분노, 이런 감정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해마라는 두뇌가 있거든요. 해마는 기억을 처리하는 두뇌예요. 그죠? 기억력을 관장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기억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해마라는 부분이 편도체 바로 옆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그 사건은 그냥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의 뭐 상세한 모든 면을 다 기억하지는 않고 그 대신 그날 엄마가 날 정말로 미워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막 양치는데 그날 내가 너무너무 무서웠다.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더라. 정말 죽고 싶었어.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또는 아이들, 그들부터 그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더라도 뭐 선생님한테 가서 강연도 하고 많이 하고 학부모한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말만큼은 꼭 해요. 감정 코칭 배워서 감정 코칭 하라. 우리의 의도는 좋다.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그 다 좋다. 의도가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쁘다면은 그거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아이한테 접수가 안 된다면은 접수가 안 될 뿐더러 이미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그냥 잔소리 들리고 훈계도 들리고 좋지 않게 들린다면은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먼저 특히 아이들이라면은 아이들하고 같은 한 편이 된다. 감정적으로 적이 아니라 한 편이 되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이제 내 말귀를 알아듣고 받아들일 때가 되고 난 후에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좀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동이 나오도록 우리가 서서히 수정해주는 그 기법이에요. 기술이 기술.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애를 맨 처음 만났었을 때 그때 만약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제발 토플 만점 받아다오. 부디 명문대에 들어가다오. 그 사람은 미쳤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것은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과욕이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부디 건강만 해라. 행복하길 바란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있고 난 후에 토플 만점도 있고 수학도 있고 명분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토플 만점 명문대를 위해서 그 아이가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 그게 억압적으로 그쪽으로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놀라가지고 아이한테 시카시카 막 잔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악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의 감정은 다 무시하고 그래서 미래 성공 근데 그 사이에 아이는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감정 코칭이라는 기술을 가질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감정 코칭을 정말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아이의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날씨처럼 우리가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 바람 불고 추운 날도 필요하고 또 쨍쨍 햇빛이 나는 날도 필요하고 하듯이 또 색깔도 그림을 그리려면 밝은 색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두운 색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감정은 다 그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주되 그 대신 감정대로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제한을 주고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 코칭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감정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가트맨 박사님은 그 감정 코칭을 역시 연구를 하면서 본 것이 아무리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도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가르쳐 드리거나 그럴 경우에 대개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자기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먼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감정 코칭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실제로 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모 유형 자기 자신을 아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그림 애니메이션은 저희 남편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단계별로 어린아이부터 조금 큰 애, 더 큰 애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이런 상황 많이 벌어지죠. 아침에 엄마는 막 급해가지고 그죠? 회사에 나간다 그러고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옷 입고 뭐 이닦고 학교 갈 유치원 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엄마 회사 가지 마. 엄마랑 놀고 싶어. 이제 이러면서 아이가 징징 울고 할 때 보통 엄마들이 이러죠. 막 뛰어가면서 어제 집에서 엄마랑 놀았잖아.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아이 참 늦었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려. 그냥 이제 훌쩍훌쩍 울면서 나 놀이방 가기 싫단 말이야. 엄마랑 놀고 싶어. 이제 이럴 때 보통 엄마들은 정말 되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아프고 회사는 가야 되고 시간은 없고 어떻게 하죠? 네, 짜증나요. 예,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또 달래준다고 먹을 걸 준다든지, 갔다 와서 어떻게 할게,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이제 전환시켜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보통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아이가 어리잖아요. 이 엄마가 정말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걸 이해하려면 3, 40년 걸리고, 이 나이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한테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하고 회사가 더 중요하고 남이 더 중요하고 장사가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구나. 아이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죠.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슬프고 버림받은 느낌 들거든요. 엄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서 남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막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금 더 컸을 때인데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제 민지가 자기 친구 생일에 자기만 초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갖고 이제 막 잉잉 우는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 그까지 뭐 생일 잔치 초대 안 받으면 어때?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롯데월드 가자 그러자. 근데 엄마 뜻은 굉장히 좋죠. 그죠? 위로해주고 이제 달래주고 싶어서. 그런데 얘 기분은 어떻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엄마 내 기분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난 지금 롯데월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굉장히 속상하단 말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이 참 안 좋아. 그리고 그 감정은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딴 걸로 이제 롯데월드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축소, 전환.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내 감정이 뭐가 잘못된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난 이상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얘가 나중에 컸을 때도,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회사 가서도 일이 막 프로젝트가 쌓여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중압감, 막 걱정되고 스트레스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잘못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딴 걸로 전환해버려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다든지, 초콜릿 한 판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더 커서, 이렇게 무슨 미팅 같은 데 나갔을 때 상대방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랑 안 어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싫은데도 그것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을 느끼기보다는 그걸 싹 웃어버려요. 다른 감정으로 대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 날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선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아니오시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거나 외도를 했거나 이랬을 때 정말 속상하고 배반감 느끼고 슬프고 화나고 막 여러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정을 자기가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가서 쇼핑, 가서 명품 사 입고 딴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떨어질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커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나를 맨날 무시하고 엄마 하라는 대로 했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언제 그랬냐? 내가 옷을 안 사줬냐? 밥을 안 줬냐? 너 하자는 거 다 해줬는데 학원 보내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이 정작 느끼는 거는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 의해서 조종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그 답이 있는데 그 마음을 믿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 조금 더 컸을 때 이건 다른 유형의 부모인데 아까 얘기한 그런 억압형이겠죠.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됐는데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걱정을 하고 달래고 뭐 이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섰어요. 그래갖고 얌마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군대도 3년 꼬박 불평 없이 다 갔다 왔는데 너는 빈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도 못 다니냐?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시는데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한다고 하지만 그때 그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간과하고 혹은 무시하고 혹은 축소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아이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빠 제발 훈계 좀 그만하세요. 왕따 당하는 그 고통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대개는 마음속으로 하죠. 그러면서 문 휙 닫고 나가니까 대개 아빠들은 또 행동만 보고 저 녀석 저거 이제 어디서 뭐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제대로 고쳐주겠다고 이제 사랑의 매를 들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아들은 아 이것이 바로 아빠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깨달으려면 또 4, 50년 걸려요. 이제 5단계를 제가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10분 안에. 감정 코칭 5단계는 사실 수영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흐름인데 그 흐름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왜 물에 뜨는 거, 뭐 발장구 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배우듯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트메 박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고 실제로 할 때는 여기서 1, 2, 3단계 가다가 다시 뭐 4단계로 가기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다시 3단계로 가고 4단계 했다 다시 3단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물살이 얼마나 센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형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다시 복습을 해드릴게요. 먼저 1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게 1단계입니다. 아이 감정, 아까 애기들도 표정을 보셨겠지만 시시각각 감정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정은 어떤 감정을 표시하는 걸까요? 놀람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놀랄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떤 데 입도 벌려. 이렇게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네, 슬픈 거 입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고 눈도 이렇게 처지고 이거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엄청 화난 거죠. 화난 거 중에서도 네. 엄청 화날 때 되게 양미간에 힘이 꽉 들어가고 입술에도 힘이 꽉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익살스럽게 장난스럽고 익살스러운 표정이고요. 이거는요. 예, 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 같죠. 이게 청소년들 이런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사실 말로 표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달하는 거에 커뮤니케이션에 말로써 실제로 전달되는 거는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는 행동이나 표정, 음성, 태도, 몸가짐 이런 걸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더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가 표정을 유심히 보거나 행동을 보면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있고 포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근데 되게 이제 그랬대. 모른 척 하고 싶죠. 아이고, 또 이제 얘가 이제 말썽을 피우는가, 뭐 화가 났구나, 대개는 모른 척 하고 싶은데, 그때가 사실은 자기 초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거나, 슬퍼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나, 실패한 것 같거나, 뭐 이럴 때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감정 코칭을 할 때는 그렇게 감정을 보일 때가 이제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이제, 포착을 하는 건데, 포착해서 좋은 기회를 삼는 건데, 강한 감정일수록 오히려 감정 코칭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감정 때 아이가 어떻게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양육자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자기가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감정일수록 좋은 건데요. 아이들이 강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예가 있죠. 뭐 무섭거나 강아지가 죽거나 혹은 친구가 전학 가거나 동생과 싸우거나 뭐 큰 실수로 창피하거나. 근데 어른들은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어봤으니까 뭐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러한 감정을 아까 그 뭐 금붕어가 죽거나 강아지 죽었을 때 애들 굉장히 놀랐고 무섭고 처음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감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모른 척 하지 말고 이제 포착을 해서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그 무서울 때 항상 가르치고 사운드 오브 뮤직 이렇게 영화를 가르쳐서 한 거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대부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때 맨 처음에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마리아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되게 싫어했죠. 막 쫓아내려고 솔방울 깔아놓고 뭐 주머니에다 개구리도 집어넣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막 싫어했는데 언제부터 가까워졌죠? 예, 청둥 번개 쳤을 때 그때 그 막 무서워가지고 그 막내부터 뛰어왔을 때 그때 빨리 방에 가. 훈계하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하지 않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신뢰감이, 유대감이, 친밀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맏딸도 막 이제 첫사랑하고 막 정말 흥분하고 막 즐겁게 놀다 보니까 막 비가 오고 시간은 늦고 옷이 다 베리고 이런 상황에서 야단치고 훈계하고 비판하고 겁주고 하지 않고 일단은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그 강한 감정이 있을 때 그때가 좋은 기회라는 거고요. 요까지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기분이 어때? 그랬을 때 혹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구나. 슬펐을 때 슬프구나. 눈물 보면 뭐 슬픈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대개는 아이들이 다 그 표현을 해요. 어떤 그 상담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말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말하고 싶지 않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근데 말해봐 이러면 말 안 해요. 뭔데 왜 그래 왜 화났어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그냥 아이가 지금 사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해봤자 또 비판받고 야단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냥 그 정도만 해줘도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술술 풀어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돼요. 충분히 그걸 다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그다음 네 번째가 그래서 이랬단 말이지.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걸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아까 그 민지 상황에 비춰서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자기가 내가 지금 기분이 막 뭔가 불편하고 막 하여튼 속상하고 막 뭐 하나 이랬는데 이 감정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름도 붙여주면 돼요. 그게 바로 질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소외감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분노라는 거야. 혹은 좌절감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좌절감이 뭔지 몰라도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것을 가태문 박사님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문에 마치 손잡이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정은 운해에서 벌어지는 건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나 뭐 형태가 없잖아요. 색깔이나 이런데 그게 바로 이런 거란다 하고 좌뇌 쪽에 언어로서 명료화를 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내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감정에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대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네 번째 단계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고 싶어?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다섯 번째. 그래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아이들은 자기의 행동이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계를 정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동생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그잖아요.
아니면 그 친구가 자기가 만든 레고를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너무 미워갖고 친구 때려주고 싶어. 때렸어. 만약 이랬다고 하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한계를 때리는 건 안 되고, 근데 대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한계를 정해주면 좋은데요. 보통 자기한테 해로운 거는 안 되고 남한테 해로운 것도 안 되고, 그거만 아니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생 갖다 버리는 건 안 되고, 아니 우리 집에서는 욕은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우리 학교에서는 남을 때리는 거는 안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계는 지어주고,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개 아이들이 놀랍도록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이 좋으면 참 좋은 생각이네 이래도 되고, 아직까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그 방법도 괜찮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조금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면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한 편이 된다는 거죠. 엄마나 양육자와 내 편이 돼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줬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좀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을 저는 이런 감정 코칭 간단한 방법만 가지고도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사회가 좀 더 정말 더 건강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